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말 두 개의 정책이 정말 국민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하나가 소주성 경제정책이고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었는데 이 탈원전 정책의 최선봉에서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생을 했는데 오늘 취임 10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참 한 2, 3년간 굉장히 고생해서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대통령께서 이미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원자력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원자력으로 만드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돼서 왜 부산에서 하게 됐냐면, 부산이 유독 원자력과 관련해서 탈원전과 관련된 그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원자력의 어떤 유용성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원자력이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미나를 여기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합리적인 원자력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원자력인데, 이게 국정과제 제목입니다. 사실 원자력을 바라보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산업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따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제목 하에 저희가 정책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고, 첫 번째,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중점 과제에 대해서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연구원이신 박상덕 위원께서 먼저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상덕입니다. 제가 사실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10분 발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래도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77년도에 발령받아서 온 것이 고리 제1발전소입니다. 고리 1호기 시운전 했고, 그 당시에 해운대 살면서 이쪽 자갈치 시장 이런 데 나와서 부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부산 분들 많이 만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곳에 와서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제목은 여기 나와 있듯이 글로벌 원전 수출 강국 달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영원 공동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많이 있지만 저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원자력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크게 보면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하도 원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원전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원전 시장이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려고 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위상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상이 어느 위상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 발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이 되기 위해서 미래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여기서는. 네. 일단 환경적인 면에서 보시면은, 왼쪽 표를 보시면은 원전이 생애주기 탄소가 12g 뿐이 안 나옵니다. 태양광 48g입니다.
태양광보다도 탄소가 더 적게 나오는 발전원이 바로 원전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련해서는 뭐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태양광 풍력 늘리면서 간헐성을 가스 발전으로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스 발전은 사실 평상시 운전할 때는 석탄보다는 덜 나옵니다. 그런데 부하를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급가속하고 급감속하고 이렇게 운전하면 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듯이 가스 발전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가스 발전은 도심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가스 발전은 또 2차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여기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3개 기관의 보고서를 요약한 걸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IPCC, 유엔 산하에 있는 IPCC가 말한 걸 보면 50년도에 2010년 대비 1차 에너지 공급량 원자력이 10년 대비 최소 100%, 96%, 최대 500%까지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또 IEA가 2019년하고 1999년을 비교해 봤더니 친환경 에너지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면 탄소 중립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운전도 해라. 또 원전을 지원하라. 이런 권고를 IEA가 했습니다. MIT 2050년까지 예상되는 전력 부하를 고민해 봤더니 탄소 배출량 줄이려면 원전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고민이 뭐예요? 원전의 건설 단가가 높습니다. 원전의 건설 단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을 봐라. 여기 보고서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능력을 봐라. 그렇게 하면서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요즘 에너지 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왼쪽 표에 보시면은 석유는 95일분, LNG는 9일분, 석탄은 21분 정도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가스값이 무지무지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런 역량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2년 정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라늄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자원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자원이 됩니다. 오른쪽 표 보시면 에너지원별 중대사고 치명률이 있습니다. 3세대 원전은 0.0008명입니다. 1조 킬로와트아워 생산할 때 1조 킬로와트아워면 우리나라가 2년 정도 쓰는 전기량입니다. 우리가 한 500억 킬로와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조 킬로와트아워면은 우리나라가 2년 동안 전력을 생산하는 양인데 석탄은 14명이 죽고 천연가스 8명 죽고 태양광 0.03명 죽고 2세대 원전은 0.5명 죽습니다. 왜냐하면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세대 원전은 0.0008명입니다. 태양광보다 육상 풍력보다 해상 풍력보다 안전한 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왜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 장 경제로 가보겠습니다.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판매가를 중심으로 한전 판매가를 중심으로 보면 석탄과 원자력은 판매가 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LNG와 태양광 풍력은 판매가 이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자력과 석탄에서 이익을 남겨서 태양광 풍력,
LNG를 도와주고 있다. 우리는 원가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최근에는 석탄 값도 굉장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바로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원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주경제가 발표한 내용인데 세계 원자력 협회가 1635조의 시장이 열린다. 대형원전 800조, SMR 640조, 해체 135조, 사용 해결 60조. 이게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 시장을 공격해서 침투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4개 나라뿐이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공산당들이죠. 한국, 프랑스. 나중에 한국의 경쟁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요즘 유행하는 중소형 원전에 대해서 어디에 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석탄화력 발전 대체 쪽에 원자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위기가 안 됐지만 소형 원전의 안전성이 증명이 되면 그러면 국민들의 수용성도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석탄화력 단지에 이미 인프라가 다 돼 있으니까 원자력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 번째 보면 중공업의 증기 공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공업의 증기 공급을 석탄이나 석유로 공급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CO2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원자력으로 공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부품 수입, 이건 원전 전체 플랜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품을 얘기하는 건데 수입국을 먼저 보시면 어느 나라가 원전 부품을 수입하나? 인도, 파키스탄,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이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제대로 수출해 보지 못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왼쪽 표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부품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 중간에 보면 4.58%뿐이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수출하느냐? UAE, 우리가 원전 수출했으니까 당연히 부품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미국, 카나다, 일본, 이 정도 나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도, 파키스탄, 물론 어려움이 있죠. 이런 나라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뚫고 나갈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느냐? 이 표가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지난 2018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제출 견적가를 보시면 한국이 3,717달러 per 킬로와트. 싸죠?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비싸고 프랑스 많이 비싸고 미국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은 인프라가 무너진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됐다면 좌파 정권이 계속됐다면 우리나라도 인프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쟁력이라면 세계가 곧 우리 시장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편은 MIT에서 분석한 건데 오른쪽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한국이 있고 UAE에 수출한 우리나라 원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나머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랑 가격 면에서는 경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뢰도 면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뢰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한 마음으로 산업계와 함께 나간다면 수출 시장을 많이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발판 어떻게 확보할 거냐? 두 개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하고의 결별,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별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하게끔 했던 그 원자력 상황, 그걸로부터 단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자력 산업계의 임무, 그죠? 원자력 산업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못하면 제2의 탈원전이 또 온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중국의 양무운동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비교를 했는데 중국의 양무운동은 실패했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성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스템까지 바꾼 것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고 기술만 받아들인 게 중국의 양무운동입니다. 시스템까지 완전히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강국 달성을 위한 국내 발판 확보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하나는 정부는 계속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이랬다 저랬다 탈원전한다 과거 정부가 약속한 거 무시하고 신뢰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계 당연히 안전을 지켜야 되겠죠. 안전이 무너지면 원자력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 막아야 됩니다. 가짜뉴스 못 막으면 또 국민들은 그 가짜뉴스가 정말인 양 세뇌돼서 다시 좌파 정권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원전 관리, 다시 말하면 설계, 건설, 제작, 운영, 인허가를 글로벌화해야 되는데 글로벌화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제가 두 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인포와 완호에서 가져왔는데 자기를 알고 스스로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는 능력이 각 기관에 있어야 되겠다. 한수원, 두산 등등등등 원자력 기관은 문제점을 찾아서 스스로 드러내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우려사항을 제기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직장 분위기, 관리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은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을 글로벌화할 수 없다.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수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발판 확보에 중요한 게 인허가죠. 원안위에 대한 신뢰. 원안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분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탈원전 주장하는 비전문가가 원안위원회에 있는 것은 이제 청소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술 체계는 기술 자립 체계였습니다. 이거를 수출 체계로 바꿔야 됩니다. 기술 자립 체계와 수출 체계는 차이점이 큽니다. 거기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 기업의 활동을 더 길을 열어주고 민간 기업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플랜트 수준으로 수출만 생각하지 말고 부품 수출하듯이 부품 수출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전에 우리 종합상사 있지 않았습니까? 종합상사들이 뭡니까? 북극에 가서 냉장고 팔고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운동화 팔고 그런 정신으로 부품도 팔면 플랜트도 팔고 부품도 팔고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10개 수출하겠다고 하셨는데 10개 수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망이 확보돼야 되는데 계속운전 해야 됩니다. 계속운전은 반값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인허가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고요. 신한울 3, 4억이 당연히 조석휘 건설 재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신규 원전도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원전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값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생에너지 같이 가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약점이 많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원자력이 부하 추정을 한다든지 원자력이 수소를 만들어서 도와준다든지 하면 재생에너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함께 가는 에너지지 상생하는 에너지지 서로 반목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마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반목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함께 가는 에너지로서 서로 상생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동맹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굉장히 건설 비용이 비쌉니다. 인프라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렇지만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쟁력 궁합을 보시면 한국은 설계, 제작, 건설에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 그 다음에 원천 권리, 원천 권리를 스틸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조합을 하면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대들 수 없는 그런 원전 수출국, 원전 수출 동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시장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요.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서 소형원전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소형원전 개발해야 되고, 사용 해결료 재활용하는 문제에 우리가 좀 약점이 있는데, 이 문제 같이 하면 좋고요. 핵 확산 방지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이번에 우리나라 왔죠. 그래서 SK하고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두산, GS는 뉴스케일 파워하고 소형원전 개발에 이미 투자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안 했다면 이 중에 일부 자금들은 국내에 투자할 돈인데 문재인 정권이 국내에 투자 못하게 하니까 이게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간 건 없었고요. 하여튼 이 나간 것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주로 미국하고 캐나다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 진출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도 짓고 우리나라에도 짓고 그걸 기점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만 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원자력 미래 자체도 또 다른 나라도 계속 원자력을 개발하니까 우리도 개발해야 되는데 소형 모듈 원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민간들이 하는 거 잘 도와줘서 국내에서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 수소는 우리나라 수소 경제로 가는 건 전 세계 추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한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또 열 에너지로서 수소가 필요합니다. 포항제철 같은 곳에서 제철할 때 지금은 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수소 환원 제철을 하게 되면 탄소가 안 나와서 기후변화는 물론 무역 장벽에 좋은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소를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하는 방법이 뭐냐? 재생에너지가 좀 불가능합니다. 원자력 수소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게 바로 해결료 처리 처분입니다. 기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또 자금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다 정립을 해놨거든요. 단지 법을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법을 다 만들어 놨는데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재공론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결론은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특별법 만들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우리 원자력 산업의 수건 사업인 해결료 처리 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 AI, 3D 제조, 디지털 트윈 이런 거, 로봇 이런 거 접목해야 됩니다. 이미 미국 NRC 규제기관에서는 AI를 어떻게 원자력에 접목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이걸 해야 됩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바라듯이 또 윤석열 정부가 바라듯이 원자력 10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원자력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벌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을 박상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한 20분을 넘어서 하셨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해외 원전 수출에 아주 굉장히 역전 사업으로 두고 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함께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주제별 같은 주제에 비슷한 내용의 어떤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저기 박동일 산자부시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국장입니다. 원전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상덕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참고할 만한 발제를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한 거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정책에 어떻게 하면 잘 반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강 큰 틀에서는 이미 앞서서 다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일을 지금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갖고서 정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 정 교수님께서 시간을 맞출 수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정책 동향 너무 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인식되고 있고 또 필요성도 각 국가를 지금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간의 탈원전 정책의 아주 대표적인 국가였던 독일이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는 문제, 수명을 연장하는 문제를 재검토를 하기 시작할 정도로 이 원자력이 에너지나 탄소 중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U 텍소노미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청정 에너지의 원전을 포함해서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속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제도적인 틀 안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차원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지금 원전을 강화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정책적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5일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걸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 안에 원자력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라는 큰 그림을 지금 갖고서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제가 가람을 하고요. 다만 원전 생태계 문제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정책을 추진할 주체와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생태계를 빠른 시간 안에 복원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 문제는 우선적으로는 그간의 탈원전 정책이나 그리고 건설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일감을 제공하는 문제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예비품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1,300억 정도를 지금
일감을 공급하고 있고, 이 중에 한 900억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속도가 함께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발전사 공기업들이 또 예비품이나 터빈, 기자재를 발주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수천억 단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물량도 지금 하반기 중에 속도가 함께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도 지금 업계에서 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3,800억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도 하고 협조하여서 같이 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한울 3사 문제는 앞서서 많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일단 법적 절차는 준수를 해서 질서 있게 추진을 하되 절차를 굉장히 효율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 구성해서 계절 평가를 시작했고요. 계절 평가에 관련되는 환경영향 평가 준비 작업은 금년 내에 빠르게 완료를 하고 환경부와 협조해서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내년 중에 빨리 처리를 하고 건설 착수를 가능한, 아무리 늦어도 24년에는 착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문제는 지금 체코 폴란드에 일단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 가셨을 때 이 체코 폴란드 직접 만나셨고요. 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그다음에 공기 준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한국이 이런 수주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많이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런 당부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전략은 방산이나 배터리 등 다른 산업 분야까지 포함해서 수출 대상국에 제시를 하고 현지 기업과 협력 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 수출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하고 기관들, 그다음에 전문가분들 모두가 모여서 소위 팀 코리아가 돼서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빨리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혁신 역량은 앞서 우리 박성덕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앞으로 현재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도 우리가 어떤 기술 선도력을 가져야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만 6,700억이고요. 해마다 이 정도 볼륨보다 더 많이 지금 계획상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부분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SMR은 금년 6월에 예타가 통과돼서 4천억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기술 개발 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운전은 우리 2호기는 이미 PSR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호기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운전이나 혹은 신규 원전 건설이나 모든 거는 정부의 정책의 기본은 안전성을 기본으로 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고준위 방패물은 30년 넘게 진척이 없어서 불이나 이런 부분들 방금 기본 계획이 2번에 걸쳐서 있었고 앞서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 계획 공론화를 2번에 걸쳐서 대규모로 했고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결과가 대동소이하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공통분모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정으로 절차에 따른 특별법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전담해 수신할 기구까지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처분이나 저장이나 관련된 기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식별을 하고 향후에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서 기술 확보할지를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기술 확보도 확실하게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면서도 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기존의 정책이 이제 또 새롭게 틀을 바꾸고 또
강한 추진력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기대를 하고 있고 약간 아쉬운 점도 이렇게 느끼실 분도 물론 있겠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계, 학계 다 협력해서 착실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원자력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당당 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시민들께, 부산 시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시민들께서 좀 잘 숙지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강창호 한수원 노조 지부장님이십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토론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별로 못생겨서 그냥 말씀도 쓰는 게 좋은데,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자력을 조금 아신다고 하실 만한 분이 대략 한 10% 정도 되고, 대부분은 부산 거주하시는 전문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제한해서는 한 13분 분량을 해야 하는데 절반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제가 이제 믹싱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성 1호기 사건 아시죠? 월성 1호기 사건을 이제 감사 착수하게끔 이제 국회에 이제 지원을 했고, 근데 감사원이 그거를 PC 포렌식까지 했는데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 그 내용을 이제 핵심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권익위에도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행위 신고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 이제까지 탈원전이 진행되는 과정에 발생된 대한민국의 거짓말 현황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내일 이제 한수원의 신임 사장이 이제 공훈위의 절차를 밟아서 2배수가 되고, 모레 이제 한수원 사장이 이제 일명이 이제 재청이 되고 다음 주에 아마 신임 사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신임 사장과 윤석열 정부에게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제안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창호인데요. 이제 거짓말이 편배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안창호 선생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안창호 선생께서는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협작을 낳고 협작이 불신을 앓고 불신에서 모든 불행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망친 최대 원인 하나는 거짓이다. 저기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선생님? 네. 일반인 대부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원자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평가 지표를 할 때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선이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의 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이 원자력입니다. 전문가는 원자력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사망하거나 자진 사망이 없습니다. 최근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후쿠시마가 있었죠. 그런 통계를 다 하더라도 모든 발전에서 가장 안전한 게 원자력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 원자력을 이렇게 성공을 합니다. 2016년 9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주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산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 지진의 강도를. 저도 느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5.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진입니다. 자,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7.0이 지진이 오잖아요. 7.0 지진이 그 바닥에서 발생하면 그때 이 방보다 큰 터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차라는 게 있어요. 그 수차가 1800rpm으로 돌고 있다가 7.0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정지를 합니다. 자동으로. 우리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시공을 할 때 지금 부산에 아파트 많이 샀습니다. 고층빌딩. 거기에 내진 설계 7.0이라 하죠. 그 기준은 뭔지 아시나요? 붕괴입니다. 붕괴 기준이고 여기는 1800rpm, 1800rpm이라는 것은 초당 60바퀴를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보다 큰 블레이드가 그렇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일본 대지진 이런 것보다 더 큰 지진이 와가지고 해운대가 아파트가 다 넘어지고 할 때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원자력 발전소로 가야 돼요. 그게 팩트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사회 아까의 그 인식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이 원자력이라 했죠. 일반인은 원자력을 두려워합니다. 그 인식의 격차를 해소시켜줄 사람은 누구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5.8 강진에 왔으니까 발전소 다 철거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거짓. 그리고 선동이. 이 선동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거짓말쟁이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우수원에 아까 이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기 폐쇄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수원 사장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 월성 1호 원자력은 우리가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사잖아요. 킬로와트당에 110원 정도에 팔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110원에 팔려면 그보다 더 저렴하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LNG나 신재생은 지금 200원대입니다. 원자력은 60원이 돼요. 60원짜리가 경제성이 없다고 선동을 합니다. 이런 거짓이 있습니다. 지금 그 거짓말쟁이가 이제 하도 제가 기가 막혀요. 저는 원자력 기술사잖아요. 이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이 있길래 제가 고발을 했죠.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목을 집중받고 대통령을 탄생합니다. 지금 그 거짓말쟁이는 기소가 되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쟁이가 제가 그 사람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를 해가지고 제가 현재 902일째 그 사람이 지휘하는 한수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도 몇 분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일이 직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출장을 왔지만 저는 특발을 내고 오늘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또 하나 거짓말.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을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사람이 있어요. 김익중 교수라는 사람이 있고 양이원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이원영은 환경운동연합의 기후국장입니다. 기후는 뭐냐면 온실가스 방출이라든지 그런 걸 제해서 우리 지금 온도 올라가는 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자력은 여러분 굴뚝이 없어요. 그래서 청정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원자력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거 시간 많이 쓰나? 죄송합니다. 이제 필요하게 저기, 고리 2호기에 선동하는 멘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은 호기당 2조 원의 투자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고리에는 얼마 안 쓴다. 2천억 정도밖에 안 썼다. 한 1,700 정도밖에 안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간단합니다. 일본은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그렇게 원자력을 갖기가 취약합니다. 해일도 우리는 흔한 말로 15m, 이제 10m 이노일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15m, 22m를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조 원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술력도 좋지만 환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성공을 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이런 거짓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신임 하청 사장이 오시면 해야 될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얼른 적겠습니다. 이제 신임 하청 사장이 오시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해서 대중이 물음표를 갖게 하면 그 물음표는 그 환경 거짓말쟁이에 의해서 새롭게 가공이 돼서 거짓 선동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취임을 하자마자 지금 어떻게 보면 한수원은 원자력 독점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산업에 어떻게 보면 젖줄이거든요. 조금 지금 부채가 있긴 하지만 회사채를 발행해서 가동원전의 설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5년 동안 금지되어 있는 우리 업체들한테 지금 어서 허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강제 수납 근무제도를 정재훈 아까 거짓말쟁이라는 그 친구가 탈원전을 병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리에 있는 친구를 울진으로 보내고 영광으로 보냅니다. 노용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뭐냐면 원전을 보유한 31개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탈원전을 위해서 노조가 뭉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는데 신임 차장이 보시면 강제 순환전을 백지화하고 원전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하나만 많은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악형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악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집에서 뭐 먹었는데 벌레가 나왔다. 이게 거짓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무 말 대잔치고 나와가지고 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악평 손해배상 제도를 정착해 주실 것을 하고 다른 얘기는 박상덕 수석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성 1호기 사건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찰위원장께서 고소도 많이 당하고 징계도 받고 그 악종 고투 속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까지 끌어오셨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할 말이 많으실 건데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뭐 원자력뿐만 아니고 뭐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거짓과 선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제가 참 감동 깊게 들은 말이 구호하고 선동으로 하지 말고 구호 말고 이야기를 하라. 한동훈 장관이 한 이야기죠. 뭐만 하면은 선동을 하고 구호로 외칩니다. 탈원전, 뭐 경찰 장악, 뭐 이런 식의 구호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우리 우파들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취임사도 하실 때 굉장히 놀라운 단어를 쓰셨는데 반지성주의입니다.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 원자력과 관련된 특히 미신에 근거한 탈원전 정책, 이 반지성주의를 어떻게 깨느냐, 이 문제가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 강창호 위원장님께서 아주 한이 맺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참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황재현 변호사님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재현입니다.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전문대학원 제도를 활용한 원자력법 인력 양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원자력 기술 전문가들도 원자력법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원자력법 연구 인력을 차차 양성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원자력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계속해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원자력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주장을 최초로 이해하고 실천한 분은 몇 년 후에 사람이 먼저다라며 원자력 전문 인력을 간접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과 전공학생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산업 생태계에 그 이상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 양성에 투자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한 발 더 빠르게 원자력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부적 차원의 산업 전략 기획과 교육 지원이 잇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술 인력뿐 아니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자력, 나아가 에너지 산업의 법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세계의 산업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원합니다. 즉, 우리가 원자력 산업의 표준을 앞서서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업체들 사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단법인이 이러한 역할에 중추가 되고자 했으나 여러 형사사건에 일되다가 최근에는 정부 출연금 편취 혐의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세대 원자로, 특히 소형원자로 그리고 구의식 소형원자로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기자재 정립회가 앞장서서 표준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새로운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가 설립되면 모아진 힘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표준과 통일된 설계 방식을 구축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 협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돕되 적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금융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원자력 산업이 금융 시기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금융업계에서 원자력 산업 펀드를 과감하고 또한 대규모로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원자력 산업 생태계에 꼭 필요한 업체라면 과감한 M&A를 통해서라도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원전 생태계 회복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원전 생태계는 회복을 넘어 더 강한 생태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 알려졌듯이 생태계는 종의 다양성을 통해 강화됩니다. 더 다양한 원자력 산업에 민간업체들이 진출하고 민간 원자력 발전 사업소도 머지않아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민간 생태계를 구축해서 정권이 다시 바뀌더라도 에너지 산업이 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